예, 여야가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공식 회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듣고 오늘 대담 시작해보죠. 함께 들어보시죠.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수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다. 예,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병욱 전 비서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출범의 목적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국민 경제를 성장시켜달라.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 선고를 내린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대법원의 시간으로 바꾼 게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6월 3일 대선까지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국민의 뜻이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 무죄가 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이 지금의 대법원이 과연 정상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과 현재 대법원이 같이 궤도를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 소원이라든지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희대 대법관이 스스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앞으로 대법원의 개혁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저는 대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담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 사법개혁,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런데 이 사법개혁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결정하는 국회의 의석수가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많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을 하지만 이 입법 숫자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사법제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적인 합의나 반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안에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이 사법제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내일 처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심사하는데 여기에 이제 광주, 전남 또 대구, 경북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대전, 충남은 합의가 안 된 부분인데 이게 네. 지금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 사안은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전시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것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민과 도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지금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따라서는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에게 이 부분에 관한 얘기해보자. 회담을 네네.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대표에게 어떤 현안에 관해서 상의를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시민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과 함께 나눠지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의 반대라기보다는 시민과 도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도민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상황인데 과연 뭐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대전 충남 통합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네. 저희도 대통령께서 이거를 하자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게 아니라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김태흠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분들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합의를 하고 대전시 의회, 충남도 의회 의원들도 통합 결의문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예. 그것이 1년 전이었어요, 벌써.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죠. 진행 중이고 특별법만 통과가 되면 대전과 충남은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맨날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성과가 난 게 별로 없지 않느냐. 뭔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지방 분권을 위한 통합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대전과 충남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통합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평소에도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같이 대전 통합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특별법을 발의한 거죠. 근데 갑자기 지금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희동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한다고 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통합에서 통합도지사를 뽑았을 때 국민의힘 도지사를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반대한다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통합법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되는 거죠. 단순히 지금 반대하는 것은 이제 놀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의힘이 텃밭인 대구 경북마저도 통합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거긴 또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 충남만 약간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적 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원래 찬성했던 것을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큰 자충수라고 봅니다. 예,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 충남의 단체장들과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지역 시민과 도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안에 있는 내용이 당신들이 애초에 주장했었던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하는 것은 졸속 통합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법안을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정치적인 이유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대전 충남 도민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제동을 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실제로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 카드로 좀 꺼내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일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 카드로 꺼낸다 그러면 예. 국민의힘의 외교 통상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이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사실 한국과 미국의 MOU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왜 대미투자특별법 빨리 통과 안 시키느냐라고 우리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와서 또 정쟁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개혁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교, 통상,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저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설령 야당이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관세 협상의 내용이 미국 법원에서 무효 판결은 났지만 그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또 어떠한 무역 제재가 한국으로 올지 우리가 예상이 어려울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카드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협상을 타결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한미동맹을 원칙으로 삼고 미국과 함께 잘해보자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법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나머지 법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필리버스터라든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정쟁적 소요가 있다는 법이 있다는 이유로 아주 중요한 저런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반대와 방해는 매국행위다 이런 이제 지적이거든요. 저는 그 표현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이 특별법 반대 방해 행위는 매국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매국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절박하면 대미투자특별법까지도 연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전략적 구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관련 3개 법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근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도로 따지면 그 어느 법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 질서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강행해서 통과할 정도의 그 능력과 의지와 실력이라면 대미투자특별법도 민주당이 스스로 하면 되죠. 왜 꼭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별적이고 너무 선택적인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아까 뭐 법안을 연계해서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렇게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죠. 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각 당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합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작가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평론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하지 마라 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다.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친명도 친청도 찐명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에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같은 목적으로 당내 그 특위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 아닙니까? 이 사안들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네, 비상환. 사실 헌법 제 84조가 있지 않습니까? 재임 중인 대통령은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건은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요. 그 헌법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경우에는 수사나 기소 등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라. 그러한 목적으로 그 법을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세력들은 그 소추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건은 입법의 미비를 메꾸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84조를 두고 계속적으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논란을 벌여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빨리 법안으로 만들어서 헌법 84조를 제대로 완비하는 것, 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현재 이 기소 중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사법적 판단도 진행 중이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예. 그 상황 속에서 헌법 84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 당연히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 재판 모두 안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우기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법률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공소 취소 모임 의원들의 열정을 잘 담아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 의원들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서 우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또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상대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 공식 기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미 이제 가동 중인 상황인데 이제 별도의 이제 이런 또 모임을 꾸린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좀 더 커짐에 따라서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김병욱 비서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공소 취소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저분들은 공소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소를 제기하는 것을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죄가 있다는 것을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했고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이거든요. 재판을 2심까지 마친 사건인데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되어 온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소를 취소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법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적인 뭐라 그럴까요? 공감대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헌법을 해석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나와서 재판을 받고 그것을 형을 확정시켜라라는 주장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게 대다수의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을 중지시키자는 주장도 아니고 공소를 취소하자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거고 어떤 지금 피의자가 어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개인을 위한
공소를 취소하자는 주장을 어느 누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정치적인 관여를 없애자고 지금 검찰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검찰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에게 공소를 취소하라고 정치적 검찰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장이 그냥 유시민 작가가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미쳤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법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등장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지난 10년간 조작 기소와 그다음에 부당한 수사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고 정말로 중도라든지 양심적 보수론자로부터 정말 일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60에서 65%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편파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난 이상 충분히 저는 정치권에서 공소를 취소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84조를 보완을 하는 입법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법 왜곡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나 판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고 해석했을 때에 검사와 판사의 그 판단에 대해서도 벌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법 왜곡죄가 지금 주장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검찰과 판사가 너무 과도하게 깊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사법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공소 취소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소 취소 모임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이 기소가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작 기소가 됐다면 그것은 재판정에서 가릴 문제고 또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여론조사 지지율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목소리가 크다고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결정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법부를 만드는 거고 헌법을 만드는 거고 각 법률에 의해서 법치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뭐 여론조사 국민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끌고 가신다면 이건 본질에서 매우 벗어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절연 요구를 거절한 후 처음으로 이제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사실 오늘 이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거치 압박이 좀 거셀 거나 이런 좀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당면 개정 또 행정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좀 줄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의총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의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에 들었는데요. 예. 그 당면한 현안을 다루기에는 의총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몰려있던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당면 개정하는 부분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라는 현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하는 이슈가 있었고 요 두 가지 사안만으로 지금 이 의총이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열렸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요 두 가지 주장이 주로 결정이 됐었던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 징계 문제라든지 또 최근 여론조사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과 관련된 노선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의총이
열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 중에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전해 아.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친한계와 수장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상대당의 지금 내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분위기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 관련돼서 코멘트하기는 네. 적절하진 않는데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보수를 가치로 두는 정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통과 채통, 체면 뭐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정치 그리고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을 보면서 정말 보수가 스스로의 보수로 가치를 참혹하게 무너뜨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보수의 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아직도 윤석열과 완전한 단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수 정당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실패했을 때는 스스로 하야하는 게 맞죠. 스스로 하야하고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는 선처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탈당도 빨리 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나아갈 길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래야만 여야 관계가 건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 1년이 넘어가는 이쯤에도 아직도 윤 어게인이 난무하고 있고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유희동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여야 간의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야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제대로 가려면 양쪽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네. 한쪽이 너무 기울면 굴러가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의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 돼야만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도 발전하는 것이고 경제도 따라서 성장하는 것인데 좀 국민의힘에서 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이어받은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여야가 서로가 상생의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기도 좀 짧게만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금 일부 공관위원들의 과거 이력 논란으로 출발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림 공관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그새 지금 출발부터 약간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거든요. 예, 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왕왕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게 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죠? 황수림 공관위원. 네, 그 김보람 공관위원. 네. 근데 김보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이분이 그 황수림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문제가 될 발언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김보람 위원 같은 경우는 그냥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직 특별한 사안들이 보이지 않아서 예. 이 부분은 좀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좀 한 분씩 좀 여쭙겠는데요. 두 분 다 전직 의원이신데 요즘 지방선거 앞두고 근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뭐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지방선거를 좀 바라보고 계신지 두 분께 한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선거 때 두 번 모두 출마했을 때 선거 사무실로 썼던 사무실을 운 좋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외벽에 현수막도 붙였고요. 그리고 좋은 기운을 받으시겠네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원외에 있었지만 한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용기를 불어넣어줬고요. 한 10,0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응원을 많이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성남을 좀 떠나 있었는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성원에 힘입어
보답을 잘 해나갈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공부도 많이 하고 소통을 자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희동 의원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유희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